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9월 2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또다시 특별판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가장 특출한 기자 3명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세 분 모시기 전에 이분들이 받았던 기자상을 한번 좀 세워봤거든요.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권력 감시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역할을 해오셨던 분들인데요. 또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요즘은 시사정치 유튜브를 하고 계신다라는 점인데 여러 가지 지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뉴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사훈 기자님은 뭐 저희 스튜디오 처음이신데요. 네. 구독자분들은 다시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홍사훈 쇼 진행하고 있는 홍사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모르시는 분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홍사님 모르시는 분은 당연히 없을 텐데, 이 스튜디오 오셔서 좀 어떠신지. 스튜디오 왜 이렇게 좁아요, 그런데? 조명이 더 많아? 예, 저희 조명은 작고 많은데. 소중한 스튜디오 네. 예, 오시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지금 자주 배워서 더 반가운 이재석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경 기자님은 사실 저희가 4월 총선 방송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런데 또 스튜디오는 처음이신데요. 예, 구경의 정치비상구 경향TV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와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얼굴이 큰데 또 맨 앞에 내놓게 해가지고 화면 보니까 안 그래도 큰데 더 커 보여요. 벌써부터 지금. 이런 네. 컴플레인 좀 안 됩니다. 개정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예, 좋은 자리. 네. 진짜 크긴 크네. 이런 외모 이야기 조심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 아니, 제가 그 기자상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농담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요. 진짜 뭐 기라성 같은 보도들을 뭐 구경 기자 같은 경우에는 성완종 리스트라고 해서 그때 뭐 박정희 정부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네. 예.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맞습니다. 어떤 네. 심장을 타격하는 보도를 하신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성완종 그 전 경남기업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육성 녹취록을 저희가 보도를 했고요. 관련해가지고 정관계 로비리스트를 공개하고 수사로까지 이어져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재석 기자님도 예. 군 댓글 사건. 예, 사이버 사령부. 예, 군 댓글 사건 그거 제가 그때 참 특이했던 거는 저희가 파업을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고대영 전 KBS 파업 중에 사장을 특종하신 건가요? 쫓아내고자 홍사훈 선배도 그때 같이 저랑 파업을 동참을 했었는데 그때 파업 뉴스를 통해서 그 보도를 했었고 그래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 보도로 인해서.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김관진 씨가 국방개혁위원회 국방개혁위원회 위원장인가 그렇잖아요. 예,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아마 부위원장 역할을 하고 맞습니다. 있을 예, 위원장이 겁니다. 대통령이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사면 복권을 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줬고 뭐 그런 상황이죠. 네. 좀 허무한데. 예. 약간 씁쓸한 웃음. 그리고 전두환 추징금 뭐 물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가장 원조격 보도를 하신 아이고, 홍사훈 기자님이 원조는- 계시긴 한데 원조는 제가 아니고 시민보죠. 그러니까 시민보고 저는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은 거지. 뭐. 숟가락 황정민이신가요 지금? 언론계 황정민으로. 예. 예. 전두환 추징금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권력 감시 보도를 하셨는데 뭐 세 분과 함께 그래서 지금 가장 뜨거운 권력 감시 이슈인 김건희 여사 이슈를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이 가장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보도가 너무 이것저것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좀 뉴스의 맥을 좀 뚫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뉴스에서 가장 좀 의미 있게 보는 팩트가 무엇인지가 궁금한데 먼저 좀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구경 기자가 막내부터 뭐 오늘 공기 잡는 방송? 저도 이제 연봉성에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시청자들이 꼰대라 그래요. 막내적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토마토 보도 중에서 예.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세 번째 보도, 그러니까 쉽게 뭐였냐면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세비를 절반을 나눴다. 네. 이 얘기가 굉장히 전 특이하게 보였거든요. 음성까지 나왔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월급을 나눈다는 거는 가족 빼고 누구랑 나눌 수 있을까? 물론 내연 관계 있는 사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필요 이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돈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은 어떤 점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일 그 재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의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과정에 명태균 씨가 모르긴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공을 세웠구나. 그랬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라도 주기적으로 돈을 받았고 그 액수가 총합을 해보면 무려 9,600여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
부분들을 창원지검에서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수사를 향해 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공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세비를 나눈 보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핵심이다. 네. 저는 약간 좀 분류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오. 그러니까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보도는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뉴스토마토의 보도, 두 번째는 서울의 소리의 보도, 예. 그리고 세 번째는 JTBC가 이번 주 들어서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보도. 이 세 가지가 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는 보도들이죠. 근데 뉴스토마토 보도만을 떼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떤 특정 보도가 뭐 더 주목된다 안 주목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처음에는 다들 그걸 주목했었잖아요. 그 문제의 텔레그램이 그래서 공개되느냐 마느냐. 네. 근데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은 조금 아쉬워요. 보고 싶은데 도대체 이준석 의원의 저 해명은 맞는 것이냐. 네네. 맞다면은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본 텔레그램이 아닌 별도의 텔레그램, 즉 김건희 여사가 김해갑으로 지역구로 옮기라고 주문했고 당신이 지역구로 옮기면은 지역 정책으로 뒷받침을 해주겠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예, 사실 정책 공천 개입에. 토론회를 열어서 예. 대통령이. 근데 그 텔레그램이 그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냐. 그럼 별도의 그 텔레그램을 뉴스토마토 취재진은 입수를 못했다면 누구로부터 그걸 전해 들었는가 이런 게 궁금하죠. 그런데 여태까지 그 문제의 핵심적 텔레그램이 공개되지 않고 보도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뉴스토마토 측도 그거를 갖고 있지는 않아 보여요.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지점은 좀 아쉽죠. 아쉽지만 그러나 뉴스토마토가 전체적으로 명태균 씨의 어떤 육성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바 주제의식 이런 거는 충분히 지금도 전달되고 있다. 예. 예,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한두 걸음 더 나아가서 직접적인 무언가가 나올 것이냐. 근데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번 국정감사 때 다음 달에 그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뉴스토마토 측에서 그 육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얘기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뭐 시간 문제인데 공개되는 것은 공개된다면 이제는 정말로 다른 국면이 펼쳐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나왔을 때 일보가 처음 나왔었잖아요. 예. 그때는 약간 좀 위험한데 뭐 혹하긴 한데 좀 증거가 좀 너무 없지 않느냐. 아까 이재석 기자도 말했지만 텔레그램을 캡처. 갖고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사실관계는 많이 추진을 한 것 같은데 저거 되치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그다음 주 2보가 나왔잖아요. 예. 텔레그램은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주변 취재를 굉장히 정황 증거들을 많이 수집해서 저 정도면은 걸리지는 않겠다. 되치기를 당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실 약간 좀 불만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게 있다면은 너무 퍼져나가요 막.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예. 이게 김건희 씨에 대한 그 공천 개입에 여기 비속어 사용 안 된다고 했는데 김건희 씨라고 저는 원래 처음에는 저도 김건희 여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지하든 안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고 영부인에 대한 격은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였지만은 제가 사실 그 명품백 디올백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 보면서 제가 차마 기자적인 양심으로 여사라는 호칭이 입에 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에도 그냥 김건희 씨라고 합니다. 네네. 뭐 씨는 통상의 호칭이니까요. 뭐 이거 갖고 잡혀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 해야 되는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막 너무 퍼져나가잖아요. 뭐 지금 뭐 여론조사 뭐 매수하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홍매화부터 시작해서 뭐 막 퍼져나가잖아. 이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냥. 오히려 지금 사안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게 그렇죠. 걱정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홍쇼에서는 예. 우리 다른 거는 다루지 말자. 한 가지만 집중하자.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본질은 김건희. 그래서 그 부분이고 사실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다른 매체에서 그 김건희 씨가 직접 육성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다른 이제 그 용인의 그 공천 뭐 조는이 안 조는이 전 비서관 그 보도가 또 나왔었잖아요. 예. 서울의 소리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그건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게 도대체 뭐냐. 예전 7시간 그러니까 제가 불만인 거는 그 녹취가 있었던 거를 중요한 그 취재를 할 수 있는 꺼리는 단서는 돼요. 예. 그 취재를 했어야지. 제가 봤을 때 취재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거 틀어주는 거에 그냥 만족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정말 그런 건 되치기 당합니다. 그거는 제가 어쨌든 제가 항상 취재할 때도 항상
상대방 내가 그러니까 걸릴 거 그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반론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카드를 가질 내가 모르는 카드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상대방을 분명히 만나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반론의 기회를 주고 이런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게 나를 취재 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건 솔직히 저는 약간 좀 실망스러웠어요. 오. 오늘 기자 세 분 모시다 보니까 텐션 확 올라가 있습니다. 이 기자적인 판단과 촉. 바로 그냥 언론 비평 코너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 비평하는 건 아니야. 나는. 그 이제 시사인에게 조회수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늘 늘 그 과연 걱정이 이게 많은 도움이 이재석 될지. 기자님. 예, 근데 홍상훈 기자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 조회수는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약간 그 홍 기자가 얘기한 걸 좀 받아서 얘기하자면 예. 그 서울의 소리 보도를 이제 비평하신 거고 지금 홍상훈 예. 기자께서는 뭐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너그럽게 봐줄 필요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쉬운 점은 이런 거예요. 그 김 전 비서관의 그 육성 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에피소드 같은 게 더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정말 세긴 세. 개입했어. 그래서 나는 공천을 못 받았고 이원모가 받았어. 이런 하소연과 토로잖아요. 근데 그 일반적인 토로에 그치지 않고 어떤 에피소드와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가 만약에 육성 안에 담겼다면 물론 뭐 다음 주에 또 보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담겼다면 조금 더 풍성하게 문제 제기가 가능했을 텐데 그냥 일반론 수준에서 이렇게 좀 토로하고 하소연을 표출하는 데 그치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있었으나 그런데 보도가 완전히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보도는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누적분의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워낙에 많은 구설수에 올랐고 여기저기에 많이 개입을 했다라는 정황이라든가 이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누적분의 대중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서울의 소리의 그 보도가 그 육성이 설사 이러저러한 한계나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보도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물론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뭐 홍상훈 기자처럼 평가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보도에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언제가 폭발점이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국회 국정감사가 그런 폭발점을 일으키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석 선배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원본 메시지 김건희의 육성이나 메시지가 현출되는 순간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그 문제를 더 진중하게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뉴스토마토 보도 중에 나온 것 중에 보면 가장 주목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에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스피커폰으로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육성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잖아요. 그 음성이란 건 언제냐? 기본적으로 2020년 6월 1일 재보선 전에 관련된 음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 실제로 공천을 받았고요. 그런 육성이 뉴스토마토가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한계로 인해서 공표는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현출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완벽히 다른 판이 또 짜여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번 국감은 굉장히 폭발점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국감이 언제 연출될 것이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10월 중순 초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인 디데이가 이제 10월 10일로 언급되는 것은 아무래도 4월 10일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 도과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당 의원들도 이제는 훌훌 털고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많은 분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폭발점과 함께 여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에도 찬성 표결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재석 기자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세 번째 보도가 이제 JTBC가 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지 않습니까? 또 워낙 선수를 제가 옆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또 쫓고 있는 두 가지 새로운 팩트 발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김건희 씨가 이제 공천 개입 여러 가지 지금 막 그 터져 나오고 있는 거 다 아까 서울의 소리 그것도 그렇고 뉴스토마토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폭발력이 있지만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인 이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제가 사실 어제 SBS 뉴스에서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김건희 씨가 빠져나갈 수 없는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셈 하니까는 김건희 계좌에서 직접 그 7초 만에 이게 매도가 실제로 됐고 담당 검사가 수사검사가 그때 공판장에서 이거는 바보들아 주가 조작범들이 매도 주문을 낸 게 아니고 김건희가 전화 걸어서 직접 낸 거야. 그걸 말을 해버렸잖아요. 김건희 씨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명할 길이 없거든.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근데 지난 7월에 이제 그 출장 검사 수사검 그 검사
저 황제도사 같이 논란. 했잖아요. 예. 그때 김건희 씨가 아마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 어제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중에서 제일 크게 웃었어. 그거 보고. 야, 정말 급하긴 급했구나. 진짜 후달렸구나. 뭐라고 해명을 내놨냐면은 그거를 자기는 주가 조작범들하고 상관없이 내 매도 주문한 건 맞아. 그런데 걔네들하고 상관없이 우연히 내가 3,300원에 8만 주 도이치모터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내놨는데 그때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주가 조작범들이 작전을 걸었던 거야. 아주 우연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고 정말 어제 제일 크게 웃었어. 그거 보고 야 진짜 이걸 갖다가 해명이라고 내놨느냐. 이게 바로 뭐 어쩔 수 없었으니까 저라도 그걸 어떻게 해명을 할 길이 없어. 해명을 할 길이 없으니 그거라도 내놔야겠다라고 했지만은 차라리 지금처럼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던 게 더 나아요. 대통령실에 제일 웃겼던 해명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한 가지가 더 그전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리투아니아 그 출장 갔을 때 명품 쇼핑 그 5군데 돌아다니다가 개망신 당해갖고 해명이를 내놓은 게 뭐였었어요 그때. 호객행위에 당했다. 삐끼들한테 걸려들어갖고는 갔다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대통령실의 수준이에요 지금. 이런 게. 아니 그 3,300원 8만 주를 갖다가 도이치모터스가 일반적인 그때 당시 일반적인 뭐 흔한 주식도 아니었고 잘 거래도 안 되는 거였는데 하필이면 그때 주가 조작꾼들이 하필이면 그때 작전을 걸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어느 국민들이 그걸 믿겠으며 검사들이 그 답변을 듣고서는 안 웃었을까요? 난 엄청 웃었을 것 같은데. 검사들은 웃었을 것이다. 예. 아니, 안 그렇겠어요? 야, 저걸 답변이라고 해명이라고 내놓냐. 차라리 그냥 모르겠다고 하지. 오래돼서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지. 네. 근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로 모든 이제 상황이 이제 모여가고 있다라고 네. 보이긴 하는데 검찰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구 기자께서는 오랫동안 검찰 취재하셨는데 그러니까 물론 제가 홍사훈 선배에 비해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최근에 1년에 나오는 JTBC 보도만 보더라도 사실은 기소 여부를 일반 국민들도 저울질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는 존재를 다 알고 있었죠. 그분과 통화한 것까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 밑에 있는 이사라고 민모 씨라는 분하고도 개인적으로 또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 본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이 아니고 다른 투자건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면 그 앞에 있는 설계라는 거는 뭐 말해봐야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도 사실 그 이종호가 15억 원을 그때 그 김건희한테 빌려줬다고 했잖아요. 두 분 토론하세요. 나 그때는 그 순수한 의미에서 그냥 빌려준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야 빌려주면서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한테 1,550만 원도 아니고 15억 원을 그렇게 막 빌려줘? 담대하네. 통이 크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아니었어 이제 보니까. JTBC 그러니까요. 보도 네. 보니까 그것도 또 다른 원래 블랙펄 거기는 다 그런 종류의 이제 투자만 하니까 여기서 번 돈 거기다가 투자한 거야 또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민모 씨의 성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2차 주작 사건을 하면서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네. 맥락들을 다 봤을 때는 검찰이 결국은 공개된 현출된 증거가 돼버린 셈이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그렇게 여론의 압박도 받게 됐기 때문에 홍사훈 선배가 늘 얘기하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자체가 수사가 잘 안 된 건 아니라고 늘 말씀하세요. 수사검사한테 밥 사시고 싶다고 하셨던 걸로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기 들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잘한 증거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하루하루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선 그런 방문조사 형태로는 충족이 안 될 것이고 최소한 소환 필요성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무르익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네. 김건희 여사 소환할 거라고 예언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소환 당하는 거 아니고요, 검사가? 저한테 그건 정확히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는 약간 다른 맥락에서 또 첨언을 하자면, 아니 두 분 말씀 다 공감하고 또 JTBC의 지금 일련의 보도들이 매우 가치 있고 유의미한 보도라는 거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래서 제가 김을 빼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JTBC는 이달의 기자상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거 전제하고 그런데 아주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JTBC 보도들이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어떤 인식의 전환을 불러오는 그런 보도들이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이미 장사미사들, 대중들, 시민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단을 다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정황들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제출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검찰이 원칙적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안 되면 특검법으로 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개념, 기존의 어떤 인식들을 더욱더 강화해주고 확증해주는 보도인 건 맞으나 무슨 뭐 어마어마한 어떤 인식 전환이라든가 무슨 뭐 수면 아래에 있던 무언가가 꽝 하고 등장했다라든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힘든 보도다. 제가 이게 보도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가 깊고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홍 기자나 뭐 시민보 기자나 다 해왔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역설적으로 보면 넓게 보면 예. 아까 그 수사검사들이 저는 수사를 잘 했다고는 봐요. 예. 다른 면에서는. 그런데 김건희 최은순에 대해서는 수사 안 했습니다. 오. 제가 그걸 왜 이렇게 그 말할 수 있냐면은 공판 중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김건희 최은순은 아예 손을 못 댔구나라고 제가 느꼈던 게 최은순 그 증권 계좌에 그때 갑자기 5억 원 뭉텅이 돈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한창 주가 조작 2012년 뭐 그때 할 때 그때 이게 5억 원이 누구 돈이냐 이게 그 재판에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최은순의 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다 이용해서 자기가 5억 원 집어넣고 뭐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게 5억 원이 누구 돈이냐. 이걸 갖다가 검사가 공판장에서 따져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지 그때 검사가 뭘 물어봤냐면은 권오수 변호인들한테 왜냐면은 그 금융수사에서 은행 계좌 그 들여다보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 영장 발부받아서 당연히 들어받아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예. 그 물론 영장을 받아야 되지만 그건 영장 발부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그런데 그때 최은순 증권 계좌는 이제 그때 다 거래소랑 털면서 이제 확보했지만은 은행을 못 본 거야. 은행이요? 왜냐하면은 수사검사가 현실적으로 이 5억 원이 들어왔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최은순 돈인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 권오수 당신이 최은순한테 좀 물어봐서 이거 좀 알려달라. 이 말을 했거든요. 현실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은행 계좌를. 왜 그렇게 한 거죠? 최은순의 은행 계좌를 영장을 발부해서 털면은 6개월 뒤에 본인한테 통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영린을 건드린다, 판도라의 상자 연다 이런 건가요? 윤서방, 이 XX들이 내 걸 털었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물며 장모의 은행 계좌도 못 털었는데 저희 검사들이 예. 총장의 부인 계좌를 털었겠습니까? 근데 수사 기본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본인데 그걸 못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지. 윤서방. 오빠. 얘네들이 이걸 털었대. 이게 겁나지 않았겠어. 뭐 겁냈다기보다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든 저는 그걸 수사를 못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여권에서도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김건희가 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수사를 안 했으니까 증거를 못 찾은 겁니다. 수사를 안 했으니까. 네. 그럼 지금이라도 수사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하고 그래서 증거가 나오면은 당연히 기소를 할지 말지 그때 이제 해야 되는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사람 2심 재판까지 끝났는데 기소를 할지 말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조금 적어지긴 했으나 이런 주장이 어떤 주장이 그동안 이른바 여당 안에서 많았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이 탈탈 다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정황이나 뭐 혐의점들이 드러난 게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뭐 그때 이미 다 탈탈 털었다라는 식으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방어 논리를 많이 펴왔거든요. 근데 그게 참 팩트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고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을 상대로 그렇게 강도 높게 밀도 있게 조사한다는 건 불가능했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다 거세해 버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었으니까 털만큼 털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펴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좀 적어졌어요. 왜 적어졌냐면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다종다양하게 불거져 가지고 이런 주장이 이제 조금 적어지긴 했으나 당초에 그런 주장은 좀 문제가 많았죠. 네. 저는 요즘 JTBC 보도 사실 어제 그제는 약간 좀
본질에서 좀 벗어난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큰 스모킹건이 아닌데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첫날하고 이튿날 보도 때 그 통신 기록이 나온 거 이종호랑 불나게 전화했다. 이거는 매우 큰 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야 이거는 정말로 김건희 쪽에서 바짝바짝 타들어 가겠다. 이거는 그 소스는 당연히 검찰 쪽으로밖에는 이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쪽이나 이런 데서 재판을 받으면 변호인이나 검찰 쪽이나 둘 다 똑같은 증거 자료를 목록을 갖고서는 그걸 갖고 이제 다툼 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신 기록이나 이종호하고 통화했다 뭐 이런 거는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된 게 아니에요. 증거로 제출되질 않았어.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갖고 있지가 않지. 검찰 내에서만 갖고 있는데 검찰이 이걸 갖다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흘리고 있느냐. 그게 진짜 궁금하죠. 뭐 저는 안 궁금한데. 왜 안 궁금하세요? 왜 저렇게 하는 건가요? 답이 뻔하다는 거죠. 네. 답이 뻔한 거지. 검찰은 김은지 기자도 알면서도 묻는 거예요. 김은지 기자 진행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본인이 다 알아. 다 얼굴 표정은 모르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이게 그거 왜 그렇지요? 이렇게 막 그냥 ABC를 묻는 듯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다. 예. 알려주십시오. 아니, 저는 검찰이 어쨌든 태세를 지금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더 이상 방어가 안 되고 방어하면은 우리도 같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그야말로 V1을 갖다가 V1의 영린을 갖다가 지금 막 흘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매우 그러니까 좀 일종의 그 파렴치범 비스무리하게 그런 뉘의 프레임으로다가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파렴치범으로 검찰이 몰고 가고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은 그 김모 씨 주포가 도망가면서 편지를 그 민모 씨한테 네. 편지 보낸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 우리만 형사처벌될까 두렵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은 그 보면은 그 뭐였더라? 뭐야 이거 어디 갔어? 편지 내용 말씀하시는 편지 건가요? 내용이 예. 잡힌 사람들 다 기소될 게 뻔한데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 맞아요. 이걸 우려했다는 거잖아요. 달리는 예. 상황. 달리는 상황.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야 똑같은 우리가 같이 그때 범죄를 저지른 건데 힘 있는 사람은 지금 빠져나가게 생겼다. 잘못하면 밑에 우리 힘없는 우리들만 지금 다 달려가게 생겼다. 이거잖아요. 얼마나 파렴치해. 나만 파렴치하게 느꼈나 봐. 아니,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그 통신 내역을 보면은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상한 시점 아닙니까? 왜냐면은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발인 조사가 필요한데 고발인 조사를 전후해서 이렇게 통화나 문자를 한 흔적들이 있다거나 그리고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담긴 엑셀 파일의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민모 씨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하는 단계인데 당일에 또 통화를 하는 수상한 아주 희한한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뭔가 비위 연루 가능성을 높여주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검찰에서 이 부분을 불기소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시 재조사를 통해서 규명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특검법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정무적 판단은 서초동 검찰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세 분 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기소한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은 뭐 지금 검찰이 뭐 신부장 검찰총장이 뭐 다음 주에 뭐 근데 지금 보도가 네, 명품백 사건. 다 예측 보도이긴 합니다만 뭐 두 개 다 뭐 불기소로 뭐 잠정 결론 내렸다라는 보도도 최재형 나오는 것 목사와 같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둘에 대해서는. 예, 예. 근데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이제 그 2심에서 이제 방조 혐의가 유죄가 나왔으니까 또 기소가 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상식적으로는 기소해야 되는데 방조 혐의로라도 예. 네, 최소한. 저는 JTBC에서 이 스모킹건이 막 쏟아져 나오기 전까지는 기소는 못할 거다. 그렇다고 해서 불기소 무혐의 처리도 못할 거다. 무혐의는 도저히 못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 홍추에서도 말했지만은 안전파는 그 수사검사들이 절대 무혐의 종결 시키지 못하게끔 지뢰를 갖다 곳곳에 심어놨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종결 도장을 찍는 그 주임 검사는 누굴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변호사도 못해 먹을 그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소를 하겠느냐? 기소는 못하겠고 그냥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가 어쨌든 대법원 최종 선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 임기 내에 어쨌든 공소시효가 도과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소시효 도과 한 열흘쯤 전에 그때 이제 전격적으로 불기소 무혐의
딱 하면은 그 이후에는 시간이 한 열흘밖에 안 나오면은 예. 그게 검찰의 기술 중에 하나래요. 왜냐하면 공소시효 도과로다가 사건을 잡고만 있으면 나중에 그 검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 문제가 돼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한 열흘쯤 한 달쯤 전에 불기소 딱 해버리면은 야 이걸 왜 불기소하면서 서류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냥 공소시효 날라가 버린다 이거지. 법기술 아닌가요? 그렇지 법기술이야. 예. 그 저기 누구야 김용남 그 전 의원이 예. 그 나와서 검사 출신이잖아요. 알려준 비법인가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야. 나도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청기누설하고 가셨네요. JTBC에서 이번에 나오는 거 보면서 아 검찰이 완전히 지금 바뀐 것 같다. 기소가 바뀌었다. 그래서 기소할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 나오는 게 JTBC 보도가 나오는 게 그냥 검사 몇 명의 일탈이겠느냐 이게. 아니면 검찰 전체가 조직적으로다가 방향을 잡고 야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이거냐 둘 중에 어떤 거겠느냐. 저는 후자 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명된 직후에 바로 이 사건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우연의 일치. 왜겠느냐. 대통령 지금도 그럼 경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대통령은 뭐 제 판단이 틀릴지도 몰라요. 틀리면 얼마든지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들어와? 다 추정돼 추정인데 뭐 들어올 게 뭐가 있습니까? 각자 자기 추정 얘기하는 거지 뭐. 어쨌든 대통령이 심우정 그 총장을 갖다 임명했을 때는 심우정은 원래 특수통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일반 검사들은 사실 우리하고는 급이 달라, 클래스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특수통, 공안통 이쪽 사람들이 정말 검사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냥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들은 손가락에 골목 끼고 이거 서류 맨날 뒤져보면서 이거 뭐 서류 정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로 그건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획에 유능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총장 자리에 앉혔잖아요. 왜냐하면 잘 알거든 대통령은. 자기 같은 특수통은 일종의 꼴통 기질이 있어갖고 이건 비속어 아니죠. 계속 신경 쓰시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라는 자기처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그렇지. 예. 언제 내 목에 칼을 들이댈지 모른다. 근데 기획통도 바로 뒤통수 친 건가요? 아니지. 네. 그래서 기획통을 갖다가 내 말 잘 들어 하고 기획통을 심우정으로다가 앉힌 거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이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제가 안 된다. 진짜 네. 우리가 진짜 검사들이야. 마지막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줘야 돼라는 수사검사들, 특수통 검사들, 뭐 이쪽 검사들의 일부 반발이 심우정 기획만 했던 그 검찰총장이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나는 못 본 예. 척할 테니까 알아서들 해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네, 들어갈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부교영 이어받아서 기자님. 좀 말씀을 드리면 관측을 이어받아서 제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 사건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속 중앙지검 관할 독점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지경까지 왔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도 시도했지만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연 그러면은 종합적인 예술로 해야겠죠.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국면에서 심우정을 대통령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심우정 개인은 검찰총장이 된 마당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의 결과물이 결국은 지휘권의 회복 유무와 관련해 있다고 보여지고 홍사훈 선배의 관측을 이어받아서 얘기를 한다면은 만약에 중앙지검을 뭔가 지휘하고 관할해서 관리 감독하고 싶다면 그 지휘권을 회복하는 게 맞겠죠.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심우정 또 개인의 고독한 결단도 또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본인도 2년 후에 퇴임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지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회복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가 아마도 금명간에 가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검찰이 지금 흔들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불기소할 전망이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꽉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왜 좀 다르게 보세요? 불기소할 거라고 대부분 다 전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안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검찰의 시각에 우리가 동조한다는 건 아니지만 양자의 사안이 그 하나는 기소가 될 수도 있으나 하나는 기소는 뭐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대중들의 어떤 감정 정서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물론 뭐
거의 확증을 다들 갖고 있긴 합니다만 사건이 좀 복잡한 면도 없잖아 있고 근데 명품백은 뭐 다 영상도 본마당에 이거를 이제 또 불기소한다면 더 반발이 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명품백은 사실 도이치 사건에 비하면은 사건의 그 뭐라 그럴까 죄의 질 이거는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도이치 건이 훨씬 더 심각한 주가 조작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런 말씀이실 그러나. 텐데. 물론 명품백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국가기관이고 검찰청이라는 것도 물론 독립된 외청이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종속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앞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질지 보면은 검찰의 결정이라는 게 불기소에 기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왜냐 1차적으로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의 주무기관 판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너무 큰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청탁금지 조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죄가 안 된다고 판정을 해버림으로써 만약에 검찰이 이 부분을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심위의 결과를 받아가지고 기소 의견을 내게 된다면 결국 같은 국가기관의 결정을 전면 부정해야 되는 부분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해서 말씀드리면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가지고는 대통령이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급한 게 있습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인데 거기서 검찰이 딴 주머니를 차고 기소를 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동종 국가기관의 권익위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라는 게 그에 미칠 파장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적으로도.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기호백은 제 생각에는 김건희가 그냥 처음에 이거 그냥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해. 내가 처음 해보자냐 영부인을.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짧았다. 영부인 다 처음 하지 않나요? 그냥 쿨하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걸 갖다가 무슨 뭐 박절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그건 아니고 행정관한테 줬는데 행정관이 깜빡해서 했고 뭐 이렇게 사건을 점점 키우다 보니까 권익위원회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이렇게 막 커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거야 진짜로. 그냥 간단하게 저 같았어도 만약 그랬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였어? 네. 미안하다. 이랬으면 뭐 쿨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도 같았는데. 네. 뭐 지금 민심은 사과로 끝낼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고 그렇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검찰도 못 믿겠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이 주목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계속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가지고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보세요. 그 여론이 지금 계속 무르익고 있다. 본물이 곧 터질 것이다. 국감되면 뭐가 나온다. 이런 예상들을 세 분이서 해주고 계시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구 기자님 먼저 얼굴을 보셨네요. 자주 봐요. 무섭게 선배들 말씀 먼저 하셔야 되는 제가 좀 외람되게 먼저 말씀을 좀 전하면은 오늘 너무 이 기술 문화 이거 타파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 추정이고 뭐다 반칙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속마에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화두로 올리고 싶어 했다는 속내를 분명히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드러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아까 이재석 그 선배가 말씀해 주셨지만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미 특검법에 공포된 범죄 혐의만 해도 8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미 지역구를 가진 현역 국회의원들은 민심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게 추석 여론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여론조사 지표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아까 말한 대로 국감에 연출되는 김건희 여사의 그 개인적인 문자든 육성이든 등장하는 순간 딴 주머니를 차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본적인 숫자 계산을 하더라도 그 만약 재의결을 요구했을 때 8표만 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굉장히 광활한 숫자도 아니에요. 20명, 30명 모아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동조 세력 정도는 국민의힘에서도 아마도 객관적인 직접 증거를 보게 되면 동조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국감 여하에 따라서 10월 중에도 충분히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과한다. 네, 너무 구경 제목에 달지 기자. 말고요. 예. 오. 지켜봐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국감이 변수가 될 것 같고 국감 이후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어느 시점에 이제 재의결 시점을 잡느냐 이제 그런 게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다 맞는 말이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약간 정치평론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스모킹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육성이든 텔레그램이든 무언가가 공개돼서 여론이 확 불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어떤 여론들이 확 이렇게 나온 이후에 재의결에 이제 들어가고 이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권 내에 차기 주자들의 발언이 있어야 됩니다. 여권 내에서 예, 이런 예.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대표. 결국에는 네. 200표 되느냐 마나는 이탈표가 이제 8, 9표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8, 9표,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를 가늠하는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여권 내에 차기 주자들 한동훈을 비롯해서 뭐 오세훈이든 홍준표든 누구든 여권 내에 유력 차기 주자들의 어떤 유의미한 발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흔들립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차기 권력이 일단 좀 부상을 조금 더 해야 돼요. 지금은 좀 아직은 아니잖아요. 다들 자제하고 있고 예. 한동훈 대표도 무언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노골적인 표출은 아직은 안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무언가를 표출하겠지만 그 시점을 아마 본인도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국감 이후에 등장하는 시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흔들린다. 여권 내 국회의원들도 이제 흔들리고 많은 생각들을 해야죠. 이제 대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등등. 이래서 제가 뒤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못 채울 수도 있다 이런 취지. 아니 그런 이야기로. 것까지는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탄핵 국면까지 펼쳐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예. 저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이라도 예. 통과시키려면 최소한 10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탈표가 추동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차기 권력의 입이다. 예. 예. 근데 대권 주자들이 움직이려면 결국은 자기 시간이 왔다라고 좀 느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예. 차원에서 혹시 임기를 또 다르게 생각하는 그건 분들이 모르겠어요. 계실까 이런 예.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저 같은 자그마한 물방울 하나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정치 평론가가 아니니까 뭘 특검법이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걸 말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은데 통과는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람을 시민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바람을 됐으면 말씀하셨습니다. 좋겠어. 그리고 그건 저희도 다 그래, 마찬가지예요. 앞에 전망하신 분들 민망하게 지금. 민망해? 여러분 내가 제일 먼저 말할 걸 그랬네. 근데 통과가 되면은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은 분명히 거기서 특검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연관된 그리고 중대한 헌법 위반 사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발언이 더 세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 왜냐면은 헌법 위반 사례 이꼴 탄핵 아닌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여다 봤으니까 예. 저는 도이치 사건에서 지금 기소가 안 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김건희뿐만이 아니고 예. 김건희 최은숙뿐만이 아니고 돈을 엄청 몇십억씩 번 사람들 기소 안 된 사람 지금 한 6명 있어요. 예, 그래서 검찰이 91명을 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91명 하잖아요. 아니야. 거기서 예. 한 20명 정도 예. 추린다? 예. 진짜 핵심 전주도 20명 정도 있는데 나머지 한 1억 정도 전주들이고 크게 돈 된 사람들 그래서 크게 먹고 빠진 사람들 한 6명 있어요. 예. 그중에 2명이 이제 김건희 최은순이고 그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어. 심지어는 그중에서 권오수와 경제적 공동체다. 다시 말해서 권오수는 최대 주주니까 직접 자기가 도이치 주식을 거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시가 다 돼버리니까. 그래서 대개 주가 조작들은 최대 주주들이 다른 사람을 갖다 껴서 얘네들한테 이익을 넘겨줘서 경제적 공동체도 나눠 먹거든요. 예. 검찰이 종합의견서에 이 또 한 명 한 27억인가 번 사람 있어. 얘는 우리가 기소는 안 하지만은 경제적 공동체다 권오수와 이렇게 적시를 해놨어요. 근데 얘를 기소하면 김건희가 바로 딸려 들어가거든. 그리고 얘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다 불애야. 예. 그러니 검찰이 기소를 못한 거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면은 그게 대통령과 연관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는 게 2013년에 경찰에서 처음 이걸 들여다본 거잖아요. 예, 첩보 보고를 내사를 예사하고, 했잖아. 예. 내사했다가 이게 수사 단계로 넘어가질 못하고 그냥 뭉개져 버렸잖아요. 예, 언론 제보한 경찰만 결국 징계받고 끝났죠. 왜 뭉개졌느냐. 예. 왜 뭉개졌는지 저는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그걸 방해했던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죠. 2012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경찰 내사 보고서는 2013년도 10월에 뭉갰습니다. 이게 왜 뭉개졌느냐. 그거 나중에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중대한 헌법 위반의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측을 해주신 건데요.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신 건 아니죠, 이거는요.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 그때서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그 홍사훈 선배 워낙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전문가시니까 말씀 주신 것 같고 주로 대통령 그 관저 관련된 공사 의혹 우리가 좀 굉장히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도이치모터스하고는 이건 재임 전의 범죄 도이치모터스는 그리고 사비를 투자한 겁니다. 근데 이제 관저 공사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혈세를 투입한 거고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업체가 선정된 관저를 설계하고 시공 업체 어디가 봤더니 21g이라는 업체 아닙니까? 그게 어딥니까? 코바나 컨텐츠에 실제로 관련된 사무실을 설계하고 시공한 업체이기도 하고 야수파 전시처럼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했던 야수니까 굉장히 세게 느껴지나요? 그게 아니라 네. 아 되게 살아있어요. 교양적인 개념이 나와서 네, 아주 당황스러워. 그런 거 잘 몰라 우리. 그런 전시 기획을 이제 함께했던 업체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어땠습니까? 감사원 감사가 굉장히 태사면허 서희필로 처음에 과격하게 했다가 거의 2년 가까이 해놓고도 결론을 낸 게 기본적으로 그 업체 선정 경위 과정에서 누구한테 이제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를 모른다라는 답변만 듣고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분의 수사 조사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 업체의 유관성은 누가 보더라도 영부인과 관련성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부터 추천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국민적 감정을 자극하고 아까 말한 대로 특검법 표결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부분은 각종 자료들이 공적 기관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해서 받고 분석하고 관계자들 또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멀지도 않아요.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관측합니다. 네, 그래서 여사 리스크를 그나마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속실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이제 겨우 설치된다는 거잖아요. 설치된대요? 뭐 그렇게 이제 미디어팬의 보도가 방 구했대? 나와 있고 제가 대본에 넣어놨습니다. 방 구했대 거기? 부동산에서 뭐 방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방 없어서 그 부속실 뭐 네, 설치 못한다고 5층에 그랬잖아. 방 3개짜리를 준비해놨다. 이렇게 미디어팬이 보도가 네. 나왔는데 근데 사실 굉장히 이것도 너무 느리고 이걸로 뭐가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 또 저를 보니까. 예. 구 기자님 관심 있는 아이템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간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기 초반,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하는 행보마다 뭔가 좀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고 첫 번째로는 주말에 집무실 사진을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에 올라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공간이라는 건 경호 공간이기도 하고 굉장히 안전시설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개인적인 팬카페에 올라옴으로써 뭔가 이거는 통제 불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코바나 콘텐츠에 근무했던 직원 2명이 대통령실에 입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 쇼핑을 하는 일도 생기죠. 뿐만 아니라 이현모 당시의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결국은 나토 순방에 동행을 하면서 혹시나 민간인 신분 동행하면서 이게 김건희 여사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다가 하다 못해서 명품백도 터지고 이제 이렇게 줄줄이 터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2년간에 넘게 이런 말 그대로 그 공적 시설을 통해서 공적 감시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다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드시 도입해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또 하세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7개월 지나가지고 이제 방 찾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네. 고어를 많이 쓰는 청학동 스타일의 우리 구교영 기자님. 하나 덧붙이면 제2부속실 당연히 뭐 바람직한 거고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들어서면 일정 같은 것들이 다 공식화되고 기록화되니까 명품 가방 사건 같은 것이 재발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 드는 의문은 마포대교 시찰 같은 거는 제2부속실이 생긴다 하여 없어지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와 지금 괴리된 행보를 여러 층위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제2부속실이 생겨도 오히려 마포대교 같은 그런 행보는 계속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여전히 국민들은 참 답답해하고 괴로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은 정무 기능이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나 보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대통령 부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그냥 모든 거를 세팅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 그 지점까지 어떤 뭐 개선책을 마련하기는 뭐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김 여사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중요한 이슈도 많은데 저희가 이 이야기만 지금 1시간 안에서 50분 가까이 다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세 분한테 그래도 이 이슈 때문에 가려져서 아쉬운 이야기들도 좀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결국 조금밖에 못하게 되겠네요. 송구합니다. 그 구경 기자님은 이제 최상명 저도요? 사건 이야기 골라오지 않으셨습니까? 정선배부터 하시죠. 예. 저는 안 해도 되고 두 분만. 예. 그 7광구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러면? 실광구 굉장히 중요한 예, 거라고 예, 제가 예. 대신 전해드리면은 오늘 이렇게 해요. 갑자기. 쌍광구 같은 경우에는 일면에 사이드로 기사 썼어요. 실광구가 다시 이제 그 대륙붕의 해저에 굉장히 자원이 나올 수 있다. 오늘- 칠광구 하면 또 네. 홍사훈이 홍사훈 선배가 실광구 하면 오늘 뭐 네. 완전 홍사훈 특집이다. 아, 진짜 오늘 홍사원 특집입니다. 이러면 곤란한데. 근데 입꼬리가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7광구 오늘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위원회 회의 네, 열린다고 39년 하는데 만에 재개됐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뭐 언론에서 뭐 야 이제 일본하고 다시 손잡고 뭐 거기 한번 캐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 물론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저도 지금 오늘 지금 그거 계속 지금 취재하다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일본 입장에서는 내년 6월이 이제 데드라인이거든요. 내년 6월 22일이 계속 갈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갖다가 내년 20일 날 6월 20일 날 결정하게 됐거든요. 그때 바로 6월 21일 날 우리 한국 니네들하고 이제 안 할래 이렇게 덜컥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사전 빌드업 차원일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봐요. 끝내기 위한 마음,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예. 뭘 같이 잘해보려는 게 일본이 아니고. 워낙에 또 사전 준비나 이런 게 치밀하니까. 예. 그러니까요. 네. 예, 반컵도 아니고 그냥 아예 뭐 여러 가지 컵들이 지금 깨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요. 예, 근데 어쩌다가 이 이슈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어요? 7광고요? 예. 아, 그건 제가 2009년도에 그때 외교부 제가 알고 있던 형님이 한번 전용 먹자고 그래요. 그때는 MB 정부였었어. 예. 외교관 형님 한 명이 저녁 같이 먹자고 그래갖고 오랜만에 연락이 와갖고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갔더니 지금 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앉았다고 그래갖고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두 개도 아니고 뭘 또 그렇게 열이 받으셨어 그랬더니 이 7광구 얘기를 꺼내더라고. 이거 우리가 다 포기한다고. 그때 하여튼 유엔에서 뭐 일이 있었어요. 찾아보면 나와. 하여튼 그거. 그래서 이거 7광구 옛날에 그 노래 나오는 거 그 박정희가 그 구라쳤던 그거 말하는 겨? 그랬더니 그거 진짜 있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그거 있는 거야? 그랬더니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아보고서는 이거는 내가 해야 하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 한 15년째 지금. 운명적으로. 그래서 15년째 지금 잡고 온 있지. 아이템. 그래서 그때 데드라인이 그때는 10년 남았다, 15년 남았다. 실강구에 땅이 있으시군요. 해줘해. 아니, 지금 이재석 기자님의 탐사 보도감입니다. 지금 홍사훈 기자가 있는지. 저는 홍 기자님 덕분에 7광구 이슈를 알게 돼가지고. 저도 그래요. 홍사훈, 칠광구 하면 홍사훈입니다. 오늘 홍사훈 특집입니다. 그래도 최상명 이야기를 짧게 하고 그리고 이재석 기자님 아이템도 살짝 해보겠습니다. 저는 안 해도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에 불과하거든요. 그 임기를 비교해 보면 국회의원도 4년, 대통령도 5년이에요. 권력기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보다 임기가 짧아요. 그렇게 되면 재임 기간에 눈치 보는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어떤 부분에 걸려 있냐면은 그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 4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대환 부장검사라든가 이 수사에 관여되어 있는 차정현 수사기획관 이런 분들이 10월 말에 임기가 끝나요. 근데 이게 그 연임을 하려면은 3번을 할 수 있는데 그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8월 말에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이제 연임을 해달라고 보냈는데 아직 가부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대통령이 이 부분에까지 이렇게 박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요한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동력이 실리고 눈치를 보지 않으려면은 이런 국면에 빠르게 연임 재가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식이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는 제도적으로 아예 보완을 하고 바꿔가지고 공수처 검사들이 정말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보자. 특히 수사 4부 같은 경우에는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만 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 경찰판 최혜병 사건이라고 하는 마약 그 외압 의혹 사건 있잖아요. 관세청 관련돼 있는 거기도 거기 이 4부에 배당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했던 여러 가지 부당한 감사 의혹도
수사 4부에 배당이 돼 있다고 하는데 수사 4부에 있는 부장 검사를 연임할지 말지 결정 안 해주니까 공소에 두된 수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을 내부 직원들도 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도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처음에는 막 무용론까지도 그랬죠. 나왔었는데 네. 지금 참 달라졌어요. 그 네. 위상이나 역할 같은 게 훨씬 더 필요해진 것 같고. 예. 최상경 사건을 사실 최상경 사건도 공수처가 없었다면 물론 뭐 다 잘했다고 보긴 어렵고 어렵죠. 특검법 가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들도 힘을 많이 받고 있긴 근데 한데 공수처도 지금 예. 검찰이 지금 태세를 좀 변환하는 걸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수처도 아마 생각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네. 아, 저쪽 쟤들도 변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참 정치 이야기로 달려보았는데 하지만 또 이 정치 시사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하는 게 또 간단치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특종 기자로 날렸던 분들이 정치 시사 유튜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보여주는 것들도 어떤 한 장면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특히나 이재석 기자님이 관련된 고민이 깊다는 소문을 제가 아니요, 접했습니다. 안 깊어요. 안 깊고 그냥 한마디 드리자면 오늘 이제 우리 4명의 공통점이 네. 김은지 기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와 홍사훈 기자는 이제 KBS에서 이제 몸담다가 나왔지만 두 분은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에 소속돼 있는 기자시고 이제 유튜브 진행자로서 공통점이 있는데 저는 오늘 가볍게 이렇게 수다 떨자는 기분으로 왔어요. 요 서대문 충정로 인근에 우리 냈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넷이 네. 모여가지고 이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좀 저는 오늘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김건희인지 모르고 사실은 뭐 이렇게 낚시. 그 진행자로서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하는 줄 알고 왔어요. 왜냐면 제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언론 비평을 주로 하거든요. 네.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고 주로 그래서 오늘 그게 주제인가 하고 왔는데 거의 뭐 김건희 플러스 홍사훈 특집이라서 지금 뭐 홍사훈 특집 정확하게 어떻게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김건희 플러스 홍사훈 모르겠는데 특집. 아무튼 다음번에 한번 넷이서 또 이런 어떤 유튜브 저널리즘이나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거리를 서로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나온 김에 제가 어쨌든 유튜브 뭐 괜찮은 시간 하지 마. 아니 좋습니다. 아, 유튜브를 어쨌든 저는 이제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과거엔 사실 제가 KBS 이재석이나 마찬가지로 KBS에 있을 때 유튜브 저거는 정말 그 저널리즘은 아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저널리즘이라는 어떤 그 영역이 있잖아요. 저널리즘과는 맞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미디어가 어쨌든 변하고 있잖아요. 예. 무시할 수 없는 미디어 매체가 돼버렸어. 그리고 저널리즘의 어떤 그 가치도 새롭게 변해지는 거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튜브 그 시사 유튜브에서 제가 보면은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그 잔바리 시절부터 3가지는 절대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 막내 기자 시절부터. 막내. 잔바리가 비속어야? 나 처음 아니요, 알았네 그냥 오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예. 막내 기자 시절부터 3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게 추정과 예단, 전원. 이게 정말 사고 치는 거거든요. 네네. 특히 그런데 요즘 이 시사 유튜브에서 정치 평론가들 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보면 특히 전원 보도. 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들은 것도 당사자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한 달에 건너서 얘가 이렇게 말을 했대. 이게 물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럼 그게 방송에서 말로 나오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정말 걸리면 세게 걸릴 수도 있고 그게 그 유튜브 언론의 신뢰성을 깎아먹는 그 아주 큰 문제거든요. 저는 그거 매우 요즘 보면은 야 저런 말을 저렇게 지가 생각하는 거하고 막 내가 어디서 들었다 그 카톡 읽어 막 이거 아니 저걸 겁도 안 나나 저게 되돌아보게 만드시네요. 그래 본인도 그러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자체적인 스크리닝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본인을 위해서도 본인의 안전판이야 그런 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결국 나중에 10개 중에서 9개 맞더라도 한 개가 센 거 하나 완전 그 거짓말로 뭐 말도 안 되는 거라면은 사람들이 다 쟤네는 저런 거야 원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평판이. 그 부분 정말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되돌아보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교영 기자님도 뭐 마무리 네. 인사 겸 이렇게 유튜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는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어떨까요? 최근에 이제 경험을 한 게 제가 사실은 1월 중순부터 제 프로그램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다가 이제 그 여당에 계신 한 분을
초창기에 한번 모시고 비기도 최근에 한번 모셨는데 그분이 사실 초창기에 와서 굉장히 재밌게 하고 가셨거든요. 그 제가 봐도 대화 녹아들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위트 있게 하고 갔는데 당일엔 주제도 사실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향세이다 보니까 그런 주제 위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분이 중간에 굉장히 내가 낄 자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정도 안 좋고 사회 진행하는 저도 이제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균형과 객관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게 이거 됐어요. 한 시간 더 해야 될 방송 이제 아이템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를 살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균형과 객관이란 네. 무엇인가? 그래서 고민하고 다음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6년간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네. 네. 정말 찐 방송쟁이들과 함께 방송하다 보니 다음 예고까지 하고 가시는데, 예, 진짜 그 이야기는 한번 제대로 편성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본의 아니게 김건희 여사 특집 방송, 홍사원 특집 방송으로 마무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세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9월 27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오후 5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